MBTI 검사도 그럼 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성격 유형 검사나 이런 성격 심리학이라는 그 수업이 있습니다. 애니아그램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성격을 알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네. 다양한 테스트 중에 하나로 하고 있고 좀 고전적인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배우기는 합니다. MBTI도 자격증이 있어야 그걸 해석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지난번에 자격증 있는 분이 해설해 주신 걸 보니까 자기의 정말 기저에 있는 자기 심리 테스트를 하는 게 MBTI다. 바뀔 수가 없다. 근데 제가 들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한 게 그 심리 검사지에 써 있는 것만 봐도 지금 현재 상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 혹은 성향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설문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과학과 비과학의 문제가 페르소나라는 거 아시죠? 네. 오페라 할 때 쓰는 가면. 네. 네. 배우들은 성격이 여러 개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막 역도 했다가 막 착한 네. 역도 했다가 경찰도 했다가 막 수사를 받는 상황으로 또 바뀌기도 그쵸. 하고 사람이 그게 생기면서 원래 코어 성격이라는 게 있고 그거는 이제 잘 안 변한다고 해요. 네. 그 아까 MBTI 그 분이 설명했던 게 그런 거죠. 코어 성격이란 건 안 변한다. 애매해요. 그러니까 화 잘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뭐 다혈질이라 그래요. 분노 조절 잘해. 예, 예, 그거 의학적으로는 이제 A 타입이라 그래요. 이제 좀 발끈발끈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 집단만의 성격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나오면서 성격들이 조금씩 변합니다.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직장에 갑자기 입사를 했다. 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업무가 익숙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좀 내성적으로 되거든요. 그렇죠.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이 지나서 팀장이 되고 그러면 애들도 이렇게 해야 되고 회식도 뭐 자기가 해줘야 네. 되고 뭐 이렇게 하고 고민도 들어줘야 되니까 꼰대도 좀 갑자기 되고. 외향적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부모님들한테는 되게 막 싸워 막 뭐 하라 그러면 싫어 막 그러는데 남들한테 할 때는 되게 친절하신 분들. 그러네. 그러면 친구들하고의 성격하고 가족에 있을 때 성격이 다른 거잖아요. 또 친구들도 종류가 있어. 얘만 만나면 이상하게 화가 나. 맞아. 그다음에 얘가 만나면 이상하게 갑자기 외향적이 돼. 같이 맞아. 놀게 되면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성격이 한 개가 아닐 거예요 분명히. 하여튼 그거마다 성격이 다 다른데 코어 성격을 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거를 이제 전문가가 봐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잖아요. 자기 보고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얼마나 외향적입니까? 당신은 친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들 좀 외향적이고 친구 많았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본인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이상적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MBTI 검사를 하면은 좀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신뢰도가 저희는 아예 떨어지네요. 시킬 때 그래요. 학교에서의 너의 모습을 상상해서 쓰고 네. 차라리 그렇게. 집에서 있는 네 모습을 상상해 쓰고 네. 너 이상적인 것도 한번 만들어보고 그다음에 현재 네 것도 해봐라. 그런 게 비교 쫙 되거든요. 제가 할 때 항상 힘들었던 게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한번 어젯밤에 하고 왔어요. 그때 똑같은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서의 모습과 저기서의 모습이 다른데 뭘 기준으로 해야 되지가 첫 번째 궁금함이었고 그렇죠. 왜냐하면 두 가지 모습이 보통 다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번역을 한 거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문장 자체가. A보다 B를 좋아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그 A, B가 발레들이 막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검사를 받으면 어쨌든 간에 도움이 될 수는 있다. 맞아요. 예, 근데 그런 문제를 차치하고도 그런 건 다른 심리 테스트에서도 다 나오거든요. 네. 뭐 당신이 누구를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뭐 아버님, 어머님 뭐 이렇게 뭐 동생 뭐 이렇게 해서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이걸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 자기 보고식의 문제가 그런 거고 이 MBTI는 뭐가 문제냐면은 일단 비전문가가 만드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캐서린 쿡브리스하고 딸인 이자벨 브릭스 마이어스가 만들었는데 네. 위에 어머님은 소설가셨고 밑에 분은 이제 정치학 박사 뭐 석사 뭐 이 정도만 하셔갖고 네네. 책을 좀 읽다가 그때는 이제 책이 귀했으니까 이 정도면 사람들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덜컥 만들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교수님 그럼 MBTI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과학을 하면 할수록 비과학적인 거는 저도 보이죠. 장담을 못 하겠어요. 아직 연구가 안 된 거일 수도 있고. 그쵸. 근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네. 좀 더 표준화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연구가 좀 더 진행이 돼야 되는 보완이 부분입니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95% 인간들은 외향적이 아니면 내향적이거든. 근데 여기는 딱 두 개로 나눠놨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성격이라는 게 복잡 다단할 텐데 지금 조합이 2의 4승이니까 16개로 분류가 되잖아요. 네.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어. 어느 한 성격은 되게 안 나올 것 같고 어떤 성격은 많이 몰려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은 분포가 깨지기 때문에 저희가 표준화시키기가 되게 어려운 작업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네. 외향의 반대가 과연 내향이 맞는가 뭐 이런 철학적인 주제 있잖아요. 그러네요. 안 내향인 게 맞는 거잖아. 그다음에 아까 뭐 감각적으로 봐야 되는 거에 반대가 그건지. 그리고 심리 척도에서 가장 문제가 이제 신경성이 있는가 없는가 뭐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것들을 물어봐줘야 되거든요. 그게 전반적으로 성격에 영향을 미쳐요. 그 외에도 아까 잠깐 얘기했던 사주팔자 아니면 손금을 본다든지 네. 뭐 이런 우리가 이야기하는 심리학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들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그 무속 신앙들, 뭐 흔히 말하는 뭐 점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원래는 한국에서의 어떤
카운셀러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심리 상담하는 걸 겸했다. 사실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논문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교수님이 지금 얘기를 들어보시니까 내 얘기 같았어. 혹해. 이런 말씀을 지금 가영님이 하셨어요. 네.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걸까요? 반엄 효과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반엄이라고 사람 이름인데 서커스 단장 이름인데 옛날에는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많지가 않으니까 동물들도 좀 나오고 서커스 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마술쇼도 하나 있고 그 중에 이제 좀 심각한 마술 중에 이제 독심술 같은 거 한다고 이 반엄이라는 단장이 사람들을 아무나 호출을 한 다음에 당신의 성격을 맞춰보겠다 뭐 이렇게 된 거야. 어허. 그래서 원래 발견은 포라는 그 학자가 만들었는데 네. 이름이 반엄 효과로 이렇게 붙었습니다.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지점이 있다. 듣다 보면 내 얘기 같이 만들어지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반엄 효과라고 이름 붙였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주팔자 이야기를 아까 잠깐 해봤지만 네네. 교수님 사실 또 많이 봤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과학자의 시선에서 사주팔자가 뭐 유사과학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심리학자의 시선에서는 어떤가요? 일단 성격을 몇 개로 분류를 했다는 거는 이제 성격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척도를 만들어 주신 거니까 과학적으로는 파일럿 탐색으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네. 왜냐하면 유형을 분류를 해놨으니까 이게 맞는지만 검증을 하면 되는데 네. 검증이 잘 안 돼요. 근데 사주팔자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통계다, 네. 빅데이터의 학문이다라고 주장하는 분을 저도 만났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분 이제 같은 다른 방송에서 만나는데 그분은 사주팔자를 보는 분이에요. 네, 네. 근데 저는 들으면서 너무 그때 제가 뭐라고 멘트를 했냐면 네. 좀 강하게 얘기했었네. 그거는 통계학하는 분들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주팔자를 좀 연구를 해봤어요, 저도. 네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인류의 지혜가 남긴 몇 년간의 데이터가 쌓여서 네. 그 성격을 그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고 그게 이상하게 동양과 서양이 비슷해요. 동양도 12지신이 있고 서양도 12궁토가 있는 거고. 네.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얼추 맞는 게 기존의 빅데이터로 쌓여온 것들이 유형화된 거고 그걸 이제 검증을 하고 싶은데 이제 과학적인 타당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죠. 저는 사실 그때 이게 통계학을 하는 분들한테 네. 너무 모독이다라고 얘기했었던 감히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과정을 생각을 했어요. 사주팔자가 이제 책이 만들어지고 사실 그걸 통해서 보는 과정이 진짜 빅데이터를 모아서 했겠냐 아니면 한두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겠냐. 정말 빅데이터라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계속 검증을 하면서 바꿔나가야 되잖아요. 발레가 생기면 이것도 이 안에 적용을 시켜놔. 근데 그렇지 않을 거야. 과거에 만들어진 걸 그대로 가져갔지. 이거 전수조사를 아니 호구조사조차 사실 쉽게 하지 않았거든요. 과거에는. 그래서 요건 빅데이터라고 하기에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쓴 거고 거기에 끼워 맞췄을 거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주팔자랑 관련된 논문들도 나와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직업을 선택할 때 개인의 사주팔자에 따라서 사업형인지 네. 직장형인지 아니면 자유형으로 나눈다든지 뭐 이렇게 좀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혹시 네. 교수님께서 하나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조금 더 과학의 속으로 들어가시면은 네. 그 모든 학문에는 조작적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오퍼레이셔널 디피니션이라고 해서 뭐 심리학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주주주 나와야 되거든요. 네. 또 물리학이 뭐냐 또는 전기는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조작적 정의가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이런 성격이나 특히 사주팔자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회가 많이 변하고 새로운 직종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런 척도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사주팔자는 진화가 지금 안 되는 상태고 기본 자체랑 정의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이게 과연 맞을까. 근데 이런 식의 연구들은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에 따라서 스트레스 지수가 높대거나 뭐 이런 것들은 다들 아시잖아요. 좀 발끈발끈하는 성격이면 스트레스 관련 질병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또 그런 게 유전도 많이 되고 그런 쪽으로 좀 더 과학에 가까운 조작이 가능한 그다음에 수치화가 될 수 있고 또 검증이 가능한 쪽으로 지금 많이 옮겨가고 있는 쪽입니다. 저도 언젠가는 사주팔자나 이런 것들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이 네. 나오기를 바라고 있고 네. 그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기는 한데 검증된 바가 없고 알겠습니다. 일단 만들어지는 게 문제가 있어서 네. 저희는 지금 그래서 그렇죠. 그래도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자, 21세기의 사주팔자라고 불리는 게 또 있죠. 바로 DNA입니다. DNA요. 인간 지놈 프로젝트로 인해서 혈액도 아닌 침 몇 방울만 있으면 1, 2주 만에 한 사람의 DNA를 해독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DNA를 분석하고 해독한다는 것, 이게 진정한 사주팔자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오, 지금 듣고 나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 게 DNA라고 하는 것이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몇 살 때부터 몇 살, 뭐 30에서 40 정도 사이에 암에 걸릴 확률이 지금 환경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된다. 이런 것들, 뭐 당뇨에 걸릴 확률, 고혈압 확률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확률적이지만 통계적으로 이제 예측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심리학적인 거, 이 사람이 뭐 자비로운 사람이냐, 이 사람이 어떤 뭐 인정이 있느냐, 이타적이냐 이런 것까지도 DNA 안에 써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교수님 맞아요. 어떠신가요? 이제 이거는 정확하게 과학인 게 그 표준화도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전체 샘플도 많이 모았고 그다음에 진짜 암이 발생하면은 그거를 수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미래의 질병 예측 가능성 도구죠. 네. DNA라는 그렇죠. 게.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성격 같은 게 붙으면은 네. 어느 정도는 예측이 돼요. 뭐 화를 많이 내는 유전자, 스트레스에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 있고 네. 또 약한 사람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DNA에 있으면 나중에 그것들이 발현이 돼서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는데 아직 연구는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비롭다, 네. 인정이 많다, 음. 창의적이다. 이게 조작적 정의가 잘 안 되거든요. 음. 뭐가 자비로운 건지 잘 엄밀하게 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적게 받는다 이런 것들은 척도도 개발이 돼 있고 그 용어 자체도 정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는데 아직도 뭐 사람들이 계속 다른 일들을 하고 또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정의 같은 거,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이루어지면 이것도 한 좋은 미래 예측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